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전국 곳곳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지방에는 대설경보 속에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이틀 새 30cm 안팎의 폭설이 내렸는데요. 일부 지역은 시간당 1에서 5cm의 강한 눈이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최고 20cm의 폭설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지금 눈이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전북, 그리고 강원 남부 등입니다. 서해상으로 찬 공기를 동반한 눈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고 있어서 이 지역으로 강한 눈이 지속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해에서 내륙 쪽으로 동서로 길게 형성된 강한 눈구름이 하나는 경기 남부 쪽으로 또 하나는 충청 지역 쪽으로 전북 쪽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통로를 따라서 눈구름이 계속해서 한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강하고 많은 눈이 같은 지역에 지속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해상으로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띠 모양의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에서 많게는 5cm 정도의 강한 눈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충청과 전북 등 일부 지역으로는 이틀 사이 30cm 안팎의 큰 눈이 내렸고 안성 등 경기 내륙으로도 20cm에 육박하는 적설량이 기록된 상황입니다. 제주 산간에는 50cm 이상의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에서는 2에서 많은 곳은 10cm 안팎의 눈이 내린 곳도 있습니다. 특보도 여전히 유지 중인데요.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영서 남부 쪽으로는 대설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풍주의보도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안 등으로 확대 발령됐고 풍랑특보도 전 해상으로 확대 강화했습니다. 눈과 바람은 오늘 오후까지 더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대설 경보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에는 3에서 많게는 8cm 정도의 눈이 더 예상됩니다. 이번 눈은 오후 늦게 수도권 등 중부지방부터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강추위가 점차 심해지면서 설날인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고 해감 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더 내려가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호남 서해안은 지형 효과로 인해 많은 눈이 더 이어지겠고 추위 속에 빙판길 미끄럼 사고도 우려됩니다. 또 강풍과 풍랑이 연휴 마지막 날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공기와 여객선 결항도 당분간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임시 공휴일이었던 어제 궂은 날씨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휴일 날씨와 또 시민들의 귀성 표정을 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긴 연휴를 시샘했습니다. 명절 앞둔 임시 공휴일, 전국 곳곳엔 눈과 비가 섞여 날렸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는 어르신 허리엔 차곡차곡 눈이 쌓였고 지하철역을 나서는 사람들은 우산을 챙겼습니다. 명절이라 곧 고향 가야 하는데 날씨가 걱정입니다. 맞아요. 차 많이 타고 가야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설날이다 보니까 길도 많이 막혀서 아무래도 안전에 좀 문제가 있어요. 설 전에 길게 휴일이 이어져 고향 가는 귀성 인파는 분산됐습니다. 미리 나온 예보에 도로엔 제설제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도 바람 불고 안개 끼고 눈보라까지 거세지며 고속도로 차량은 제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서둘러 고향 찾은 사람이 그래서 더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짐도 들어야 되고 우선도 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와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네, 좀 다른 분들도 잘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산간 계곡은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하얗게 덮였습니다. 연휴 기간 인파 몰리는 국립공원 겨울산은 안전을 위해 입산 출입로를 죄다 막았습니다. 한방눈 소식에 일찌감치 고향 진부령에 내려온 아들, 부모님 가게 앞 눈을 치웁니다. 눈보라 속에서 황태덕장 쌓인 눈도 짬을 내 털어줘야 합니다. 명절인데 좀 일찍 오셨나 봐요. 네,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눈도 치워드릴 겸해서 일찍 오게 되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동네라서 여기는 눈이 오면 일이 많아집니다. 눈비가 오락가락했던 임시 공휴일, 다가오는 강추위 소식과 함께 본격 귀성과 설 명절을 앞두고 궂은 날씨는 종일 이어졌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사고 소식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북 전주시 용복동에 있는 3차선 도로에서 25톤 트레일러가 미끄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인 60대 남성이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해당 지역에 눈이 많이 오면서 도로가 미끄러워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에는 충남 서산시 지곡면에 있는 2차선 도로에서 통근버스 9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1명이 크게 다쳤고 다른 운전자들과 탑승자 48명이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승지교 근처에서 탱크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경상을 입었고 차선 2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경찰은 근처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전국에 한파와 함께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귀성, 귀경길 블랙 아이스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 틈에 물이 얼면서 만들어지는 블랙 아이스는 운전자 눈으로 식별해 사고를 예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차가 갑자기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뒤따라오던 차들도 여기저기 들이받으면서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사고 원인은 도로 표면에 생긴 살얼음, 이른바 블랙 아이스입니다. 눈길이나 빙판길과 달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데다 확인하고 피하려면 이미 늦어 매우 위험합니다. 블랙 아이스 사고를 피하려면 출발 전 위험 구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상청은 날씨 해설 통보문을 통해 블랙아이스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알려줍니다. 고속도로를 지날 땐 내비게이션을 켜고 주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티맵과 카카오내비 등은 기상청 자료를 받아 블랙아이스 예상 300m 전 경고하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는 도로 전광판으로도 안내됩니다. 알림 서비스가 없는 국도와 고속도로 지선에선 터널과 지하차도의 출입구, 다리와 고가도로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연휴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온 뒤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는 블랙아이스가 생기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에선 시속 80km 이하로 달리고 앞차와 안전거리도 평소의 2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무기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대통령 측은 불법 수사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형법 87조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고 사형, 최소 무기 금고형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구속연장 불허로 보강 수사를 하지는 못한 채 기소하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보석을 신청하거나 구속 집행정지를 청구하는 등 석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인 만큼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일 뿐이라면서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책무를 내던진 책임 회피적 기소를 한 만큼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엄중한 공동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도 내란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와 체포, 구속까지 진행한 데 따른 위법성을 문제 삼아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다음 날 자신의 심경을 측근들에게 밝혔습니다.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던 만큼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는데 앞으로도 옥중 정치의 모습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접견한 자리에서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라며 당당히 대처하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는 길이니 국민을 믿고 가자는 입장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체포와 구속 그리고 기소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변호인단 등의 문제 제기에 의연하게 맞서자는 취지로 답한 거로 읽힙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내내 해오던 얘기라며 공식 메시지 차원은 아니고 접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오간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2차례 연속 출석하는가 하면 설 연휴 전 변호인단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거란 해석이 적잖은데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윤 대통령의 입장 전달이 더 빈번하게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이런 행보가 앞으로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부정적일지 전망은 엇갈립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공개 행보나 일련의 메시지에 대해 여당은 방어권 행사라고 보호막을 친 반면 야당은 지지층 결집 시도라며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이미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상당 부분 포함이 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과 경찰에 직접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경찰 수뇌부와 군 사령관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고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도 비슷한 지시를 윤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봤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자체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를 새로 만들려고 했던 것도 검찰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 적힌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도 국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앞으로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내란 정점을 향한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당분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모든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채 기소한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딱 한 차례 있었던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그마저도 조서에는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나서며 의혹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사실상 피의자 신문조서 없이 재판에 나서는 검찰은 탄핵 심판정에선 윤 대통령의 입에 주목할 걸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 변론 내용을 형사재판 증거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2차례씩 변론이 잡혀 있고 윤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출석하겠다고 한 만큼
계엄 선포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예상됩니다. 다만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형사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대로 대통령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인들의 신문 내용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옹호한 김용현 전 장관 발언을 근거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한 공소 사실을 반박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5차 변론 기일에는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았다고 진술하고 증언했던 인물들인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검수완박을 지적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기소 관련해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내란 수사권 논란 등은 모두 문재인 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조사도 추가로 해서 한 거 없이 이게 기소를 해버리는 것은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어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위법 수집 증거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국론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무산된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요구를 하고 최종 부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맛에 안 맞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모두 부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통째로 부정하면 도대체 무엇이 남습니까? 특히 언론 보도를 인용해 여당이 윤 대통령 수호에 앞장서고 있으면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때리기가 대선 준비의 전부라니 한심하다며 집권 기간 내내 국력을 소진해놓고 또 정치 공세를 벌이는 건 양심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기소로 이제 수사 대상은 국무위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만 남은 상황이라며 특검 거부는 자신들의 수사가 오는 걸 막겠다는 방탄용 거부가 될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폭동 사태와 관련해 취재 장비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한 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서부지법은 어제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는 현재까지 63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창이자 이번 정부 초대 주중대사인 정재호 대사가 부임 2년 6개월 만에 임기를 마쳤습니다. 후임자로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부임이 불투명해진 터라 4강 외교의 한 축인 중국에서 대사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이 어제 오후 정재호 대사의 이임식을 비공개로 개최했습니다. 대사관 관계자가 2시간 전에야 이임식이 열린다는 걸 알았다고 했을 정도로 전격적이었습니다. 서울대 교수 출신인 정재호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 동창으로 지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 초대 주중대사에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외교 활동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고, 외교부에 들어가서 그분하고 면담을 했거나 또는 전화 약속을 해서 전화로 소통한 것을 다 빼고 그것만 얘기하면 사실 외교 활동을 한 번밖에 안 한 것처럼 되는데, 지난해엔 대사관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외교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저는 의원님이 그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후임으로 내정된 뒤 귀임을 준비해온 정 대사. 이제 이임식까지 마치며 이번 주 안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져 주중 대사관은 한동안 정무공사의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아그레만까지 받은 김대기 전 실장은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며 부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응할 정상 외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국에선 대사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며 G2 외교가 모두 표류하게 됐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군 입대 금지와 다양성 정책 금지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군 재편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헤그세스 신임 미 국방장관은 남부 국경에 추가 병력 배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신임 국방장관이 펜타곤에 들어섭니다.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의 환영 인사를 받으며 첫 출근에 나선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정책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인종과 성차별 등을 없애기 위해서 군내에서 시행되어 온 다양성 정책인 이른바 DEI를 폐기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로 퇴출당했던 장병을 복귀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moving DEI inside the Pentagon, reinstating troops who were pushed out because of COVID mandates, Iron Dome for America. This is happening quickly.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군 입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예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기 임기 당시 성전환자 군 복무를 금지했지만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철회했는데 다시 원상복귀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행정명령에 서명할 경우 14,000여 명의 미군 내 성전환자는 군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전에 나선 불법 이민자 추방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이미 남서부 국경에 1,500명의 군 병력을 보내기로 한 데 이어 추가 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Whatever is needed at the border will be provided. The lawful order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ll be executed inside this Defense Department swiftly and without excuse.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글로벌 전력 평가를 예고한 가운데 벤스 부통령도 해외에 배치된 미군 조정 방침을 밝히면서 2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일주일 동안 30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27일 승리가 계속 쌓여간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년의 재앙을 뒤로하고 강력하고 신속한 행동으로 방향을 바로잡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3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1조 달러, 약 1,437조 5천억 원이 넘는 투자를 확보했으며 불법 이민 범죄자를 추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불법 이민자 송환을 거부했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서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관세 전쟁까지 갈 뻔했던 두 나라의 마찰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미국 내에서의 불법 이민자 단속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세 전쟁도 불사하겠다던 콜롬비아 정부가 하루도 안 돼 사실상 백기 투항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콜롬비아 정부가 미 군용기를 이용한 이민자 송환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군용기 입국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발을 샀습니다.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민자들을 돌려보내려 한다면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하라고 비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콜롬비아의 모든 상품에 대해 25%의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일주일 뒤에는 관세를 5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콜롬비아 정부 공무원과 집권 당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미국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도 25% 맞불 관세를 예고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서둘러 무릎을 꿇었습니다. 콜롬비아의 비협조로 삐끗할 뻔했던 미국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은 이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당국은 미국 내 대표적인 불법 이민자 피난처 도시로 꼽히는 시카고에서도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AI 어시스턴트 앱이 챗 GPT를 제치고 미국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에 올랐습니다. 딥시크의 돌풍은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대한 우려를 낳으며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기술주들이 하락하고 중국 등 아시아 증시에서는 관련주가 급등하는 등 증시에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7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딥시크의 AI 어시스턴트는 미국의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오픈 AI의 챗 GPT를 2위로 밀어내고 1위에 올랐습니다. 챗 GPT에 필적하는 인공지능 AI 모델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규 이용자 등록을 제한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딥시크는 현지 시간 27일 자사의 AI 앱 신규 이용자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대규모 악의적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딥시크가 언급한 사이버 공격의 구체적인 내용은 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사용자는 로그인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선 시진핑 주석이 새해 시찰 일정으로 다녀갔던 상가 앞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당국의 검열과 삭제 속에 단순 사고인지 테러인지 의문만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춘제를 앞두고 인파로 붐비는 중국 선양의 전통 식료품 상가 앞.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면서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맙니다. 대부분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 달아났지만 몇몇은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 유리창이 모두 깨졌을 만큼 강력한 폭발이었습니다. 这眼看着这是什么地方炸的？哪个地方炸的？哎呦我操！看这炸的，哎呦我个耳朵我震得嗡嗡的，看这车。 그러나 중국에선 관련 기사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엇이 폭발했는지, 인명피해는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나 SNS에서 선양 폭발이라고 검색하면 결과를 찾을 수 없다는 문구만 뜹니다. 당국의 검열로 게시물들이 삭제될 때 주로 나오는 안내입니다. 다만 해외 SNS에 폭발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과 정황 설명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누군가 길가에 세워둔 전동차에서 무언가를 만진 뒤 폭발로 이어지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건 일요일 점심 무렵. 불과 사흘 전 시진핑 주석이 다녀갔던 그곳입니다. 당국의 통제 속에 단순 사고가 아닐 거란 추측과 의문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다음 달 7일 불과 500km 떨어진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을 앞둔 시점이라 현지 공안 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새벽 3시 20분쯤 프랑스 파리 12구 청사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 150명이 진화에 투입돼 불은 오전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876년에 건립된 건물의 36m 높이 종탑이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로랑 뉘네즈 파리 경찰청장은 건물 지붕에서 불이 시작됐다며 종탑 상부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대인 대량 학살,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던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해방 8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수용소가 있던 자리에서 진행된 행사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세계 정상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다만 정치인 연설은 진행되지 않았고 아우슈비츠 생존자들의 발언만 이어졌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는 같은 날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 과거 사악한 행위를 기억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이는 현재를 알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항공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초기 조사 결과를 정리한 예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충돌 4분 7초 전부터 블랙박스 기록이 정지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보고서는 사고 30일째를 맞아 국문 5페이지, 영문 6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돼 국제민간항공기구와 항공기 설계 제작국인 미국, 엔진 제작국인 프랑스,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한 태국에 각각 송부됐고 조사위 홈페이지에도 공개됐습니다. 사고 개요와 조사 결과, 향후 계획 등이 들어있고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의 양쪽 엔진 모두에서 가창오리의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음을 밝혀 조류 충돌이 엔진 이상의 원인임이 확인됐습니다. 가창오리는 무안의 대표적 겨울 철새로 정확한 조류 충돌 시점이나 충돌 개체수, 다른 조류가 포함됐는지 등은 추후 엔진 분해 검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고기가 로컬라이저, 즉 방위각 시설 둔덕과 충돌하기 4분 7초 전, 즉 사고기가 활주로 2km 앞에 접근했을 때부터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됐음도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프랑스 사고조사 당국과 합동으로 사라진 4분 7초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사위는 현재까지 파악된 사고 당시 상황도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사고 당일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8시 57분 50초에 관제탑에 조류활동 경고가 있었고 경고 21초 후 조종사들이 항공기 아래에 조류가 있다고 대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고 1분 후 블랙박스 기록이 정지됐고 경고 1분 6초 후 조종사들의 메이데이, 즉 비상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후 사고 여객기는 동체 착륙을 시도했고 비상선언 4분 1초 후 로컬라이저 둔덕과 충돌했습니다. 사고기가 조류와 충돌하는 장면은 공항 CCTV 카메라에서도 확인이 됐다고 보고서는 적시했습니다. 현재 사고기 잔해는 무안공항 경납고 등으로 분산 이동됐고 정밀 분석이 필요한 잔해는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이후 100년 넘게 주인 없는 땅으로 방치된 토지에 대해 국유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규모는 여의도의 187배,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땅을 미등기 사정토지라고 하는데 여의도의 187배, 공시지가 기준 2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때 소유자와 면적, 경계가 정해졌지만 이후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뜻합니다. 예전에 소유권 이전이 등기 없이 계약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이런 토지가 민간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는 탓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주인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불법 쓰레기장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끝에 미등기 사정토지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초기 소유자나 상속자에게 등기 기회를 주고 실제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100년 이상 방치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등기 사정 토지를 모두 정리하게 되면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각종 개발 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권익위는 국유와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별법이 잘 시행되도록 제도 정비와 예산 지원을 권고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며 평균 매매가가 고점이었던 2021년에 99%까지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3.3제곱미터당 평균 3,861만 3천 원으로 2021년에 99.4% 수준입니다. 서울 집값은 2021년 고점을 찍은 이후 2022년과 23년 연속 하락했으나 지난해는 전년 대비 6.9% 상승하며 전고점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재테크 자산은 비트코인과 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증권이 지난해 초부터 지난 23일까지 자산별 재테크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133.79%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1월 2일 44,184.37달러로 시작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3일 10만 3,296달러로 뛰었습니다. 국내 금 한 돈의 도매 가격은 36만 7천 원에서 54만 2천 원으로 1년 사이 47.68%가 올랐습니다. 반면 지난해 긴 약세를 보였던 국내 주식 투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습니다. 코스피 200과 연동된 대표적인 상장지수 펀드 코덱스 200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7.43%로 나타났고 간접 투자 방식인 국내 주식 펀드의 평균 수익률도 마이너스 0.46%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울산은 지난해에만 노동자 23명이 숨졌는데 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운산항의 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입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23명, 이 중 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지만 울산 지역 중대재해 사고는 오히려 늘었고 지난해에는 20건이나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였습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22곳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 담당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후 정부의 지원 대책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77%에 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후 현장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도 50%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원청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함께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도 현대자동차와 HD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은 전국적으로 74건, 이 중 사업주나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진 건 5건에 불과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의 경우 2년 전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도 아직 검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동계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법 적용 강화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봉준호, 박찬욱 감독이 오랜만에 새 작품을 들고 관객들과 만납니다. 한국 영화 위기론 속에서 국내 주요 배급사들의 개봉 영화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먼저 봉준호 감독이 우리 돈으로 2천억 넘는 제작비가 들어간 할리우드 작품으로 돌아옵니다. 우주 소재 영화지만 봉준호 특유의 휴머니즘이 녹아있는데 봉 감독은 발냄새 나는 SF라고 표현했습니다. 휴먼 프린팅, 인간이 출력된다는 그 자체로 되게 우스꽝스러우면서 좀 슬픈 일이잖아요. 인간이 인간다운 대우를 못 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미장세네대가 박찬욱 감독은 최근 이병헌, 손예진 주연 어쩔 수가 없다 촬영을 마치고 하반기 개봉을 위해 작업 중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드라마를 연출했던 박 감독은 헤어질 결심 이후 3년 만에 충무로에 복귀합니다. 큰 극장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볼 수 없다는 점이기 때문에 다음 작품은 꼭 영화를 하고 싶고 꼭 한국어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이 밖에 유명 배우들이 나오는 작품들이 올해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만 주요 배급사가 개봉을 준비하는 영화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시기 묵혀뒀던 창고 영화를 지난해 대거 털어버린 데다 극장가 부진으로 투자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국 영화를 본 관객은 7천만 명이 넘었지만 1억 명 이상이던 2019년에 비하면 여전히 60% 수준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로 좀 한국 영화들이 이렇게 많이 선보이면 이제 관객들 요즘 입맛이 되게 다양해지셨으니까 각자 좋아하시는 영화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영화진흥위원회는 올해 중간 예산 규모 영화에 순제작비 30% 또는 15억 원 이내, 전체 100억 원을 풀겠다고 약속했는데 침체한 투자 제작 환경을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부커상과 전미도서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이번에는 소설집 너의 유토피아로 세계적 권위의 SF 문학상인 필립 K. 딕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이어 K문학 열풍이 장르 문학으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박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보라 작가의 소설집 너의 유토피아입니다. 전염병으로 인류가 사라진 행성을 떠도는 휴머노이드와 자동차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영생불사 연구소, 여행의 끝 등 다른 단편 7편도 함께 실렸습니다. 2021년 출간된 그녀를 만나다에서 단편의 순서와 제목을 바꾼 개정판입니다. 너의 유토피아는 단편 소설집으로는 이례적으로 세계적 권위의 필립 K. 딕상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현실에서는 좀 일어나기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 되기를 더 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8편의 단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SF 작가 필립 K. 딕은 영화 블레이드 러너, 토탈 리콜, 마이너리티 리포트 등의 원작자입니다. 20세기 후반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 사망 이후 1983년부터 SF 소설을 대상으로 필립 K. 딕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휴고상, 네뷸러상 등과 함께 세계적 권위의 SF 문학상으로 4월 최종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다른 작가님들이나 다른 작품들을 보면은 그냥 이 수만 권 중에서 이분들하고 같이 뽑혔다는 것이 구름 위에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다. 정보라 작가는 저주토끼로 부커상과 전미도서상 최종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이어 장르문학까지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K문학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지난 5년 사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음식은 우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2019년에서 2024년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값 변화 자료에 따르면 우동류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6,619원으로 지난 2019년과 비교해서 24.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어 돈가스류가 두 번째로 높은 평균 인상률 24.2%를 나타냈습니다.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번의 설과 추석 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한 메뉴는 아메리카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사나 간식, 또 커피 등에 쓴 평균 금액이 1인당 약 15,000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졌던 3년 전보다는 38%가량 늘어난 액수입니다. KB국민카드가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자사카드 이용자들이 휴게소에서 쓴 금액과 건수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1.7건, 15,414원을 결제했습니다. 연휴 기간에는 주로 연휴 첫날과 명절 당일, 명절 다음 날 휴게소의 매출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폭설로 인해 귀성길이 매우 불편할 전망입니다. 교통량이 적은 새벽 시간대에 이동을 계획하셨다면 잠시 출발을 미루는 걸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인데요. 계속해서 큰 눈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이번 연휴에 자차 이용해 고향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월동장구를 반드시 챙겨주시고 평소보다 더 넉넉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속도로에 정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퍼붓는 눈으로 인해 속도 내지 못하는 노란색 서행 구간이 아주 길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 기준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한 횡성 지역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강한 눈발이 날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차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흐리다면 속도 많이 줄여서 비상등 켜고 이동해 주셔야겠고요. 그 가운데 횡성 휴게소 부근 인천 방향으로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단독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50번 영동선 이용해 강원권 이동하신다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눈이 너무 강하게 내릴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눈길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100번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송내 나들목을 앞두고 5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발생해 있어서 차로 변경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특히나 터널 진출입 부는 도로 살얼음 취약 구간이기 때문에 속도 더 줄여서 이동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오고 있는데요. 현재 중부와 호남,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남 논산과 금산은 대설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삼각봉에 53.8cm, 그 밖에 산간으로도 30cm 안팎의 많은 눈이 왔고 서울 관악구에도 9.9cm의 많은 눈이 왔는데요. 충남과 호남의 많은 곳은 내일까지 20cm 이상, 경기 남부와 충북, 강원도, 제주 산간에도 15cm 이상, 서울에도 최고 8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합니다. 현재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또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하늘길이나 바닷길 이용하는 분들은 운항정보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설에 강풍도 모자라서 강추위까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영하 2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 설날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3.9도, 춘천이 영하 4.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를 비롯해 춘천 영하 2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